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 10회. 오늘이 11주 차죠? 11주 10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자 대위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권자 대위권은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자기 이제 피보전 채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피보전 채권 책임재산을 보전함으로써 피보전 채권을 이제 결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용되는 제도가 채권자 대위 제도이죠. 근데 채권자 대위 제도는 책임재산 보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책임재산을 보존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두 가지가 있죠. 채권자 대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한테 직접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한 책임재산 보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변제를 받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제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제3채무자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이제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대위 권리도 금전채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A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요걸 이제 B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을로부터 이제 채권 A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을의 책임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 즉 B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 B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갑이 A 채권에 만족을 얻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갑이 A 채권, 이제 둘 다 금전 채권이니까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직접적으로 병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를 해서 그래서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는 거. 물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면은 이제 병이 을한테 금액을 지급하는 거를 갑한테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이제 받은 것을 을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갑이 받은 것을 을한테 돌려줄 때 그 돌려줘야 되는 것과 A 채권을 서로 상계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갑이 전속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채무자가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해서 B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방법은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방법. 이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제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 공탁이 됐을 경우에 그 공탁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 채권에 만족을 얻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채권자 대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임재산 보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은 사실상 이 채권자 대위권 제도는 채권의 강제 집행과 비슷하게 그 피보전 채권을 직접적으로 만족을 얻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 두 가지 제도는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갖고 있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채권을 통해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집행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권한이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집행권한이 강제 집행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권한이 필요 없이 바로 채권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소송 요건으로서 검토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은 집행권한이 없다고 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임을 인정받아야지만 채권의 강제 집행,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문에다가 결과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을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 문서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는 경우에도 그것도 집행 권한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거나 이제 집행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제3채무자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가 되고요. 이것도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이제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이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뒤에도 보겠지만은 뭐 재산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행사된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 일신 전속적인 권리지만은 그 일신 전속적인 권리가 행사가 되고 난다면은 그런 경우라면 그것도 역시 피대위 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 해제권 같은 경우도 피대위 권리가 될 수도 있고요. 형성권도 이제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재산 분할 청구 같은 것도 이제 공유재산 분할 청구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제 피대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그런 이제 과정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재산적 가치 있는 것.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를 해서 즉 금전으로 바꿔서 그걸 채권자들한테 나눠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만을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권리들은 강제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되겠죠. 물론 금전 채권이 보전 채권인 경우에는 피대위 권리인 경우에는 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거나 차이가 전혀 없겠죠. 자, 그 다음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권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매매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고요. 을도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병이 갖고 있던 X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갑이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이렇게 특정 채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 채권의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몇 가지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문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설명에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공통점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서로 다른 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은 실체법적인 요건과 이제 본안 판단의 요건과 소송 요건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안 판단 요건이 있겠죠. 결과적으로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권리자가 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채무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소송 적격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권리를 누가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대신 행사하는 거죠. 소송상 갑이 행사하는 겁니다. 을이 갖고 있던 권리를 이제 갑이 대신 행사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때 그 예외적인 현상을 정당화시켜주는 요건들이 요 네 가지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때 비로소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요건이 갖추어진다. 즉 자기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지만은 타인의 권리를 소송상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기 위한 소송 요건 네 가지는 이제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각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네 가지 소송 요건은 뭘까요? 첫 번째는 피보전 채권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보전행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그 보전행위 이외의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 보전의 필요성, 즉 피보전 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즉 이제 보존의 필요성이 없으면은, 이제 그 얘기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면은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건데,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여부는 어느 시점까지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무자력이었지만은 사후적으로 이제 변론 종결 시점에서 자력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특정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그 금전 채권 이외의 경우에 특정 채권을 보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이죠.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치료비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을이 의사가 되겠죠. 의사나 의료기관이 될 텐데, 이제 을이라고 하는 환자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공무원들의 이제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을이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국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이 을을 치료해 줬고요. 그래서 을한테 치료비 채권을 취득했는데 이 치료비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을이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을이 무자력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치료비 채무를 이제 의사가 이제 부담을 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이제 그 치료비 채권이라고 하는 금전 채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삼아서 을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건은 채무자가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제 이제 대위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를 해서 책임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소송 요건이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송 요건, 채권자 대위 소송의 소송 요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권리 자체의 기판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 을이 병에게 대해서 이제 피보존 채권을 피대위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피대위 채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을이 피대위 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피대위 채권 행사에서 예를 들면 패소를 하거나 또는 승소를 할 수 있겠죠.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채무자가 이제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사 요건에 불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니까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소송 요건이 탈락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패소하거나 승소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기판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는 그거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각하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채무자가 행사했던 권리가 그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판력에 의해서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갑의 청구가 기각이 되거나 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을이 패소한 다음에 갑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은 기각이 될 테고요. 또는 을이 승소한 다음에 갑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소송 계속 중에 중복,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을이 병한테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소송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재기 효과가 발생하고 나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갑이 다시 그 피대위 채권에 대한 권리를 소송상 행사하게 되면은 이거는 중복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소송이 제기된 그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송이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중복 소송으로서 각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을이 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불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중복 소송이라든지 또는 기판력의 문제로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어떤 게 더 우선이 돼야 되겠어요? 갑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중복소송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은 각하 사유긴 하지만은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제기할 수 있는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먼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중복소송이라든지 기판력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소송상의 요건을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실체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가, 즉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이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건 누구의 권리예요?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가 피대위 권리인 거죠. 이 피대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실체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재산 분할 청구권, 이런 권리들은 이제 피대위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는 않지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 행사상 일신 전속적인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양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 재산 분할 청구권 같은 권리들은 이제 행사상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부양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 같은 경우더라도 일단 행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금전 채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를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채권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류 금지 채권은 대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대위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행을 청구해 버리면은 이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금지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 같은 경우나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도 피대위 권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금년에 나온 판결이긴 한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피대위 권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했을 경우에 피대위 권리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데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분들은 2분의 1 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에 대해서
병이란 사람이 채권을 갖고 있어요. 병이 채권자입니다. 그럼 채권자인 병은 어떻게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채권자인 병은 갑의 2분의 1 지분을 강제 집행하면 되겠죠. 즉 2분의 1 지분을 이제 압류한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기입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경매 절차에 넘겨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지분이 매각되면은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자 병이 우선 변제를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채권자 병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현물 분할로 해서 물건을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가액 배상을 하고 소유권 자체를 한 사람한테 귀속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목적물 자체를 매각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매각 대금을 서로 나눠 갖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한 사람의 공유자를 이제 그 지분을 정산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지분을 갖는 형태로서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굳이 이제 이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해야지만 채권자 병이 더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물 분할을 해서 2분의 1 절반씩 나눠서 가졌다. 이거나 갑이 갖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강제 집행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나 큰 차이는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공유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이거는 당연히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채권자가 이제 공유자의 채권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은 의문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분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분할해가지고 분할된 형태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여러분들이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나온 판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뭐 내년쯤이나 언제는 다시 한번 3학년 가면은 모의고사나 내후년 변시 같은 데 나올 수도 있겠죠. 7월달 판결이긴 한데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6개월 전부터니까 8, 9, 10, 11, 12, 11. 예, 그러니까 좀 나오긴 힘들겠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3학년 지금 다음번 변시에 나오기 어렵겠지만은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채권자 대위권의 소송 요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는 자신의 힘으로 피대위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피대위 권리의 귀속 주체는 채무자지만은 그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보존행위 이외에는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통지하게 되면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의 계약 이제 뭐 예를 들면 처분행위라는 거 합의해제를 해서 뭐 소멸시킨다든지 채무 면제라든지 또는 뭐 합의해제하는 거 해제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의 피대위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대위 권리의 처분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채무자의 계약 해제의 원이 된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처분 행위가 아닌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있고 이제 병이 있는데 을이 병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 대해서 피보존 권리를 갖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피보존 권리를 이제 피보존 권리를 삼아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피대위 권리로 했습니다. 피대위 권리로 하고 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을한테 통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을은 더 이상 자신이 갖고 있던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피대위 권리를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해. 첫 번째 거는 만약에 이제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이 계약을 해지했다. 여기서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은 매수인이 되겠죠.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자 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자, 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첫 번째, 을의 채무 불이행 자체가 처분행위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채무 불이행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병이 해제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 병의 해제권을 금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을이 채무 불이행에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객체가 됐기 때문에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가 된 상태에도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이 채권이 갑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매매대금 채권을 자신이 이제 을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압류한 경우에도 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압류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단순히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다는 이유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병의 계약 해제권 행사를 막아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피대위 권리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 그 해제권을 갑한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라 이제 을과 병이 계약 해제, 합의 해제를 했다. 합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병은 합의 해제에 대한 사항을 갑한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처분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합의 해제를 할 수 없게 되고요. 그 합의 해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합의 해제된 사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채무 불이행은 이제 이제 을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중요한데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갑이 대신 행사하는 거죠. 을이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걸 갑이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병이 을한테 채무를 변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되겠죠. 목적이 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채권자가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던 그 피대위 권리를 병이 이행하는 변제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을의 변제 수령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변제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실체적인 요건이 탈락이 됐으니까 기각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그 이제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와 그 다음에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 두 가지를 비교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채권을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매매대금 채권 자체를 압류해서 더 이상 지급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다음에 그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이거를 배당하는 방법에 의해서 채권자 갑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급하더라도 갑이 나중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게 되면은 병의 전부금 청구,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갑의 추심금 청구나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 병이 변제양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변제양변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채권의 강제집행 절차인데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을한테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되더라도 변제할 수 있고 을도 그 변제한 것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피대위 권리를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채권자의 피대위 권리에 대한 압류 전부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긴 하지만은 요 이제 이걸 다 좀 한번 지워 볼게요. 다 지웁시다. 다시 한번 써 볼게요.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피 보전 권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피대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피대위 권리, 이 피대위 권리를 이제 금전채권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피대위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갑이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을한테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를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을은 이 채권을 처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뭐 채권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채권을 제3자한테 양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을이 더 이상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이제 만약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이걸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그냥 행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소송을 통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고 을한테 통지를 하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금전채권을 을의 다른 채권자, 뭐 예를 들면 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정이 이 금전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다음에 추심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를 한 다음에 전부명령을 받거나,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특히 이제 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갑이 이제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 압류 추심 받은 금액이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특히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걸 받아버리게 되면은 이 금전채권이 정한테 배타적으로 귀속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마지막 13주쯤에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전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가 저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이제 가압류도 상관없죠.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경우에는, 그런 다른 채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졌다면, 압류 채권자나 가압류 채권자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으면은 전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권을 한 사람의 채권자한테 줘버리는 것이니까 그 채권자가 단독으로 만족을 얻는 것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심금을 갖고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같이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그 전부 명령에 의해서 그 채권 자체가, 전부금 채권 자체가 정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금전채권 이 권리들이 정한테 귀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다른 압류 채권자나 가압류 채권자가 존재하면은 그럼 더 이상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갑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했다 할지라도, 이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압류 채권자는 아닌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에 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는 채권자 대위권 제도로 가가지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제3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택했단 말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을 택했기 때문에 별도로 채권을 압류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정이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채권이 바로 정한테 귀속이 되는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했다는 사실을 채무자한테 통지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이제 금전채권이라고 하는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이제 급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급부의 결과는 당연히 채권자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받은 것을 채권자는 받은 것을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받은 것을 나중에 이제 그 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지만은 자기가 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 피보전 채권과 상계를 함으로써 이제 독자적인 이제 자기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 잘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변제 수령 권한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직접 제3 이제 채무자에게 자신한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갑이 병이 변제한 것을 변제할 수 있는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갑이 변제 수령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피대위 권리,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갑한테 귀속되는 건 아니에요. 갑한테 귀속되는 건 아니라 갑은 을을 대신해서 병으로부터 변제한 것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수령했기 때문에 적법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 적법한 변제로 인해서 받은 것을 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을에 대한 피보전 채권과 상계를 함으로써 채권 대위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이제 그 갑이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변제 수령 권한인 것이고요. 독자적인 권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을 대신에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 변제 수령 권한을 있는 사람, 변제 수령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제 수령 권한에 의해서 법원이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죠. 이제 직접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1,000만 원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제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갑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그 갑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인 뭐 무라고 얘기합시다. 갑의 채권자인 무가 변제 수령 권한 1,000만 원이라 달라고 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다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압류할 수 있겠느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갑이 병한테 비록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갑이 병한테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갑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병이 갑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하는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압류 및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 또는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가 그런 1,000만 원의 판매를 수령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갑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순히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변제 수령 권한에 대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다. 갑의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 권한에 대해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다. 약간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그 변제 수령한 금액을 가지고 사실상 채무자에 대한 그 피보전 채권과 상계를 함으로써 우선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긴데 그거는 이제 단순한 변제 수령 권한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좀 이제 뭐 모순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갑은 독자적인 권리를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변제 수령 권한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제 제3채무자의 지위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제 병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이제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갑이 병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돼서 자기가 이제 변제 수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제 수령하는 것으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구조가 뭐 어떤 거랑 비슷해요. 을이 갑한테 채권을 양도해서 갑이 병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 그러니까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 또는 갑이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서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뭐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음으로써 전부금을 청구하는 거라든지 또는 추심금을 청구한다든지
이것과 다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제 이런 경우엔 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병이 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갖고 갑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갑이 병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채무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변제 수령 권한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이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대위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청구가 갑의 청구가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병이 주장할 수도 있고요. 뭐 변제가 되었다는 항변 또는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피대위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항변 이런 것들을 갑한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권을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소멸시효 완성의 원형이나 항변권을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이제 그 항변권 같은 것을 대신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피보전 권리가 되겠죠. 피보전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원형권을 병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그 을이 계약 해제권을 갖고 있었다. 이 계약 해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항변을 이제 병이 대신 행사할 수 없거나 항변권을 병이 대신 행사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항변 사유를 갖고 이거를 병이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피보전 권리와 관련해서 갑과 을 사이의 문제인 건데 갑과 을 사이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병이 을한테 이행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병은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과 을 사이의 관계를 이유로 해서 병이 을한테 뭐 이행을 거절한다 이런 항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 채무자는 자신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는 없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같은 것을 원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없죠. 만약에 을이 계약 해제권을 갖고 있을 때 그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피보전 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피보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단순히 갑의 을에 대한 소멸시효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이유로 해서 병이 이행하기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피보전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더라도 병은 을에게 여전히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갑에게도 뭐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행을 청구했으면은 이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피보전 권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소송 요건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갑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위에 놓여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때는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과 그 다음에 갑의 병에 대한 피대위 권리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 두 가지를 동시에 제기합니다. 만약에 이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라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 병에 대해서 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을 갑이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A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죠.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해서 먼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A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제 압류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은 이렇게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와 달리
집행 권한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동시에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을을 상대로 해서는 피보전 권리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 그 다음에 병을 상대로 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에 따른 이행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갑의 을에 대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 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갑의 을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소멸시효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겠죠. 갑의 을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되면은 갑의 병에 대한 채권자 대위 소송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갑의 을에 대한 피대위 권리가 결국은 이제 을이 소멸시효를 원용을 해서 병이 원용을 할 수 없지만은 을이 소멸시효를 원용해서 갑의 을에 대한 더 이상 그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졌다면은 그렇다면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갑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갑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은 각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갑의 을에 대한 이제 이 피보전 권리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에서 을이 소멸시효 항변을 해서 아직까지 그 갑의 청구가 기각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들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현출돼서 소송 과정 속에서 법원이 판단하기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을이 그 항변을 원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에 대한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졌다면은 그러면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갑의 대위 소송이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각하될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니까요. 이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니까요.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였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이제 실제로 기각되면 당연히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기각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밝혀졌다라고 한다면은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원용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소멸시효 원용권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변권은 원용할 수 없지만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 무효라고 하는 거는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점을 병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피보전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병이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끔 교과서 중에는 항변 사유 이제 그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 사유를 갖고 병이 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맞지만은 이런 경우 뭐 이제 첫 번째 소멸시효와 관련된 경우 또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겠지만은 당사자가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법원 주장을 하게 되면은 법원은 이제 그거를 살펴보고 직권으로 이제 소송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3채무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요 3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그 2020년 7월 9일 판결인데요.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 이게 이제 7월 9일날 판결이고요. 아까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거 요 판결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피대의 권리가 될 수 없다. 이 판결이 사실은 내가 착각을 했네요. 이게 이제 7월달 판결이 아니라 5월달 판결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5월달 판결이었으니까 3학년도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되겠죠. 5월달 판결이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뭐 육모에서도 출제가 됐지만은 5월달에 공유관계에서 중요한 판결 두 가지가 나왔었죠. 한 가지 판결은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였죠. 소수 지분권자
그다음 두 번째 판결은 요 판결입니다.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피대위 권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이제 피보전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대한 이제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인 거죠. 이게 둘 다 5월달에 나온 판결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거, 요것도 이제 7월 9일 날 판결인 거죠. 이거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오기는 요번에 이제 내년 변호사 시험에 나오긴 힘들겠지만은 요것도 이제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3학년도 최소한 요 관계,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채권자일 뿐이지 그 채권자 대위 소송의 관계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인 것이죠. 자,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이제 병인데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원래 을이 행사해야 되는 권리를 갑이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이 갑과 을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갑에 대해서도 항변을 할 수 있고요. 갑도 을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피보전 권리에 대해서 어떤 항변이나 재항변 사유가 있을 때 을이 행사할 수 있는 주장, 병이 펼칠 수 있는 주장, 그 주장을 갑이 대신 펼칠 수 있겠죠. 또는 병이 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을 병에 대해서 대신 주장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을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병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갑과 병은 서로 간에 이제 을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갑이 주장할 수 있고요. 병이 을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갑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미리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갑과 병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과 병 사이에 대한 관계는 을과 병 사이에 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을 주장하는 갑은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자기가 갑으로서 병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주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갑은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불가하기 때문에 갑은 이름만이 갑인 것이지 원래 을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자신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병한테 주장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분리돼야 되겠죠. 즉 갑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을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로서 이제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은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사람의 지위로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이것과 갑이 자기 자신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이 사안을 이제 2020년 7월 9일 날 판결 난 사안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그 논리들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이제 갑은 임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임차인이에요. 자, 그런데 임차인인데 이제 그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병한테 이제 그 채권 질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병은 채권 질권을 취득해요.
채권 질권자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이 을한테 빌려주고, 보통은 이제 직접 임대인한테 지급합니다. 지급해주고 그 을한테 빌려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한테 채권 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채권 질권 이제 나중에 아니라 여러분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부분에서 계약법 2 공부할 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선 변제적 효력은 원래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은 그 우선 변제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금융기관이 그 대출한 목적으로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 자체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은행 쪽에다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융통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활용이 되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병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질권을 설정하고 이제 보증금을 빌려준 상황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 끝났으면은 병은 갑한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보증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보증금 반환과 임대차 계약에서의 보증금 반환과 뭐는 동시행 관계예요. 을이 갑한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건 동시행 관계인 거죠. 즉 갑의 입장에서는 병한테 병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으면은 나는 너한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동시행위 양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갑이 동시행위 양변권을 행사하니까 결과적으로 목적물이 갑한테 반환이 그래야지만 병이 보증금의 이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채권 질권자로서 직접 채권 질권자는 이제 제3채무자한테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을이 자발적으로 임대 목적물을 갑한테 반환하지 않으면은 병이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병이 갑을 대위해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에 대한 피보전 권리는 뭐가 될까요? 보증금 반환 채권이 되겠죠.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전 권리로 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겁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거 이제 여러분들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때 이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갑의 무자력 같은 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겁니다. 병이 직접적으로 을을 상대로 해서 X의 반환을 청구하는 갑을 대위해서 X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을이 어떤 항변을 했냐면은 임차인 을이 어떤 항변을 했냐면은 임대차가 갱신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갱신이 되었으니까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을은 목적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겠죠. 임대차 계약 기초에서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병이 대위 행사했는데 근데 임대차 관계가 유지가 됐으니까 갱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이상 을은 갑한테 목적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갑도 을한테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안에서는 갱신이 됐어요. 갱신되었는데 병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자, 당신이 나와 채권 질권 설정, 그러니까 채권 질권 설정 계약. 채권 질권 설정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 질권 설정 계약서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은 연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동의를 받거나 이제 이게 병이라는 게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나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갱신이 이제 그 갱신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갱신이 되면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갱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나의 동의를 받아라, 병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한 거죠. 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임대차 보증금 채권이 갱신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을이 병한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좀 이제 어렵긴 하지만은 두 가지 주장이 다른 거죠. 지금 병은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갑의 을에 대한 임대 목적물 반환청권을 병이 대신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으니까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을이 항변을 해요. 근데 병이 채권 질권 설정할 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허락을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병이 을한테 해요. 자, 그런데 그 병이 을한테 하는 주장은 채권 질권 설정 계약은 병과 을 사이의 문제인 거죠. 병과 을과 갑 사이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은 지금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갑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의 관계만을 놓고 봐야 되는데 병이 채권 질권상의 약정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과 을 사이의 관계를 갑과 을 사이의 관계를 혼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은 을과 합의한 사항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즉 갱신이 유효하지 않다.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갑의 을에 대한 청구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관계에서 이제 발생한 사유를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당사자인 상태에서 서로 주장할 수 있는 것만 병도 주장할 수 있지 병과 을 사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갑과 을 사이에서의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문제가 나올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안들은. 그리고 이 문구들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많이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기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채권자한테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제3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얘기들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 효과라고 얘기해 볼게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후에 이제 소송 계속이 되겠죠.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거는 중복 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제기한 소가 후소가 되니까 각하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후에 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 소송에 역시 해당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각하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물론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송 요건이 탈락돼서 결국 각하 사유가 되긴 하는데 근데 먼저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중복 소송 여부가 먼저 문제가 돼야 되겠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뭐 두 가지가 다 고려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자,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는 기판력이 채무자한테 미치게 되죠. 소송 고지를 고려한다면은 이제 보통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도 소송 고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았던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당연히 고지가 되죠. 소송 고지가 되죠. 자, 소송 고지가 된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채무자한테 미치게 되고 채무자가 패소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각사유가 되고요. 패소한 채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기각이 되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승소한 채권자가 다시 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제 채무자가 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채무자가 패소한 후에 채권자가 다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거랑 다를 게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패소한 후에 승소한 후에 다시 채권자가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각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더라도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피보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니까 패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하가 된 거죠.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각하 사유가 되는 거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니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제기한 소송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대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건 이제 대위 소송을 제기한 거가 문제가 되겠죠. 채권자가 대위 소송에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이제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뭐 그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채권자 대위 소송은 채권자 대위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들도 같이 얽혀져 있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안 한 게 있었는데 요 3번 지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게 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제 그래서 설명을 안 했긴 했지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아까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지만은 채권자 대위 소송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사유를 갖고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요 내용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7월 29일 금년에 이제 7월 29일 나온 그런 판결의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이런 그 판시 내용들이 나와 있는 판결들은 그 전에 판결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효 등기의 유형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X에 대한 소유자였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등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 가등기가 무효인 가등기였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뭐 매매 예약이 해제가 됐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따라서 이게 무효인 가등기였습니다. 무효인 가등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갑이 다시 이제 을과 매매 예약을 하면서 이 무효인 가등기를 이제 을한테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제 갑과 A와 을이 무효인 가등기에 대한 유용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유용의 합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갑도 을에게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갑도 을에게 이제 무효등기에 대한 등기가 가등기가 무효라는 걸 이유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없기 전이라도 갑은 A한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해라라고 청구하더라도 A는 갑, A, 을 사이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걸 이유로 해서 갑의 말소 청구에서 대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A에서 을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맞춰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이제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무효등기를 더 이상 이제 무효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상 이해관계
이해관계를 취득했어요. 이제 그 무효에 대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해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기 전까지 무효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3자가 병이 제3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병이 사실은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제 등기부상 이해관계는 제3자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무효등기 유용의 사실을 을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무효등기 유용에 따라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등기는 다시 재활용한 등기니까 유효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을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등기부상 이해관계는 제3자니까. 그런데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가등기가 무효라는 걸 이유로 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제 을을 상대로 해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고요. 그 이제 A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이전에 부기등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말소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등기의 말소만 청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A도 역시 당사자가 아니고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을에 대해서만, 이전에 부기등기는 말소 청구할 필요도 없고 직권으로 말소되니까 을에 대해서만 이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됩니다. A 명의 가등기를 을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소를 청구하니까 이때 아까 그 갑이 을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을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니까 더 이상 당신은 나한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니까 을이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거는 그 등기부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없을 때 얘기고,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병한테는 그걸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는 갑의 을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 을은 당연히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를 있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병이 그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병과 을 사이의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을 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병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소송 요건은 당연히 갖춰줘야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와 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관계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와 혼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병이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제는 뭐 이제 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면 병이 소유자잖아요. 병이 소유자인 입장에서 을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 가등기 무효니까 말소해라 라고 할 때 을이 병한테 야, 이 가등기는 무효등기 유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야 라고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를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 등기부상 이해관계는 제3자이기 때문에 병한테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병이 갑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이거는 이제 병과 을 사이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병과 을 사이의 문제로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병에 대해서 이제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는 제3자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병과 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데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는 무효등기 유용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유용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때 그때 병이 자기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하는 주장을 갑을 통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병과 을 사이의 관계를 갑과 을 사이의 관계에 투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유를 갖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법률 관계에 대입을 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영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뭐 이제 너랑 나랑 사이에 갱신에 대한 거는 나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사유를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개입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종종 설명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제 객관식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사례 문제도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은 이제 금년 형태에서 갖는 이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사유를 갖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이 사실관계인 것이죠. 내용은 똑같지만은 이때는 이제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효등기 유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그런 사안이고요.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피보존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그거는 이제 그런 사안들을 여러분들 많이 봤죠.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이니까 그 경우에 이제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를 이제 목적물 반환 채권 피대위 권리인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개입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안인 것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 관련된 이제 사례 문제 잘 풀고 다시 해설해서 만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